그러면 일단 청산별곡까지 확실히 했으니까 우리가 더 한번 볼게요. 찬기파랑가 볼게요. 찬기파랑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갈래인지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그쵸. 찬양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봤었던 공무도화 같은 경우에는 고대 가요였었잖아. 근데 이 찬기파랑가는 조금 이제 앞으로 와가지고 신라시대 때 쓰여졌던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 일단 그 갈래 이름은요. 향가예요. 향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보통 어느 나라에서 신라시대 때 쓰여졌던 향가인데 얘는 19채 향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향가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사구채, 그리고 8구채, 그리고 19채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 구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게 그냥 10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9채 향가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10줄짜리 그냥 향가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4구채 향가다. 4줄짜리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향가라는 거의 그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낙구에 감탄사가 온다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낙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가장 마지막 연의 그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낙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리에 딱 감탄사가 와야 한다라는 것이 향가라는 그 갈래의 전체적인 특징이다. 기억해 주시고, 그럼 이 감탄사가 옴을 통해서 우리가 이 향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냐면요. 이 감탄사를 통해서 마지막에 또 감탄사를 하니까 시상이 굉장히 집약이 돼요. 여태까지 이 사람이 쭉 얘기했던 것을 이 감탄사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고, 그리고 혹은 시상이 전환되기도 해요. 엄청 슬픈 내용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괜찮아! 라고 하는 감탄사를 통해서 시선을 전환한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이 향가, 신라시대 때 쓰여졌던 이 향가가 또 이후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조선시대에 갔을 때 시조에 종장의 형식에 영향을 준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 낙구에 감탄사가 있는데 그 감탄사가 하는 역할 두 가지, 이거 정말 중요해요. 희상을 집약하거나 전환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훗날 후대의 문학작품 중에 시조의 종장 형식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 찬기파랑가라는 그 작품의 갈래에 대한 설명이었었고, 그리고 이 찬기파랑가라는 이 작품 자체를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내용부터 얘기를 하자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이 기파랑가 가라는 것은 당연히 노래라는 뜻이니까 내용적인 내용은 딱히 없죠. 그러니까 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를 해줬던 것처럼 예찬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기파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시대에 어떤 화랑을 얘기를 해요. 굉장히 고매한 인품을 갖췄고 외모도 굉장히 잘생겼었던 화랑이다. 사실 화랑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아름다운 남자들을 뽑아서 뭔가 군사훈련을 시켰던 그런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파랑의 외모도 굉장히 뛰어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전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들어가고, 누군가를 찬양했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이 찬기파랑가의 특징을 조금 뽑아낼 수가 있다. 예찬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찬적이겠죠. 그러면서도 이 기파랑이 죽은 다음에 쓰여진 것을 전제로 두고 이게 전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예찬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추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추모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 그 문학의 그 미적 범주 중에서 숭고미라는 말 들어봤어? 숭고미를 보여준다. 숭고미라는 이 단어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예찬을 하나 우리가 좀 내용적인 것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기파랑이라는 그 신라시대의 그 화랑의 고매한 인품, 그리고 굉장히 잘생겼대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외모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고매한 인품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상세 설명을 하자면, 이 당시 고매한 인품은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화랑다운 그런 인품을 지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대체 이것을 우리한테 어떻게 보여줬냐를 보자면 비유를 해요.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옛날 작품 같은 거 보면
공무도화가도 뭔가 정서를 숨기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표출하잖아. 그것은 사실 문학적인 뭔가 문학성이 조금 높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무언가를 어떤 자연물을 통한 비유를 통해서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 찬 기파란가라는 작품을 문학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문학성이 굉장히 높은 작품이구나. 그래서 향가 중에 백미다 이런 표현도 가끔씩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신라시대에 쓰여졌던 이 향가라는 것은 보통 승려들, 스님들이 많이 썼대요. 그래서 일반적인 향가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거든? 근데 이 찬 기파란가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색채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거 기억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말 순수하게 기파랑에 대한 예찬을 보여줘서 우리가 순수 서정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뭐를 통해서 우리한테 비유를 보여주냐면요. 이 사람이 어떤 자갈돌 밭에 있거든요. 자갈돌 밭에서 내 눈에 보이는 자연물들이 다 기파랑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자연물들의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과 아름다운 외모를 비유하면서 우리한테 찬양하는 예찬하는 것을 보여준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 비유는 달이나 물 아니면 풀 그리고 조약돌, 자갈돌 그리고 갓가지 등의 갓이라는 나무에 있는 가지를 통해서 우리한테 찬양하는 것을 보여준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신라시대에 쓰여졌는데 이게 한글로 쓰여졌겠어? 당연히 아니겠죠. 한글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향가라는 것은 해독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읽기 위해서는. 근데 이 산 기파란가는 2명의 사람이 해독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 너희 가지열고 2학년 교과서에 실린 것은 김한진이 사람이 해독을 했었는데 뭐 김한진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김한진이라는 사람은 찬 기파란가를 독백적인 어조로 해독을 해준다. 다른 양주동이란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해독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이 버전은 독백적인 어조다. 독백의 형식을 가진다라는 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비유를 통해서 예찬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문학성이 높고 종교적인 색채가 없고 순수 서정시라고 불린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해주세요. 네, 됐죠? 적으셨죠? 그러면 이제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실 여기 이렇게 원본이 있고 해독한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국말로 해석을 한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시험 문제에서는 이 한국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해독한 요 아주 이상한 요 글자로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웬만하면 이 한글보다는 얘네들 좀 익숙해질 때까지 공부하는 게 조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체 기파랑을 어떻게 예찬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흐느끼면서 바라봤대요. 자, 근데 누가 흐느끼면서 바라봤겠어? 이 화자. 주체는 화자겠죠? 주체는 화자인데 이 화자가 왜 흐느끼면서 바라봤겠어? 누가 그리워서? 기파랑이 그리워서.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내가 흐느끼면서 바라본다라는 거죠. 내가 막 기파랑 보고 싶어서 울면서 자연물을 봤더니 모든 부분에 기파랑의 모습이 다 보이는 그런 시적 상황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슬을 밝힌 달이, 자, 달이 나왔어요. 내가 울면서 딱 하늘을 보니까 달이 보이는데 이 달이 뭐처럼 보이냐면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처럼 보이는 거야. 우리 기파랑님의 인품도 저 달처럼 엄청나게 밝고 모두를 다 비춰줄 수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달을 보니까 우리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이 보였어요. 역시나 여기서도 비유를 통한 예찬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흰 구름을 쫓아서 떠나간 저 언저리에 언저리에 바로 달이 있다. 여기까지고. 그리고 모래가 가른 그 물가가 있대요. 여기 물서리 예해라는 건 물가에서라는 의미인데 이 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파랑의 예찬을 위해 필요한 비유적인 도구였어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파랑의 맑고 깨끗한 모습 그리고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거겠죠. 역시나 외모와 성품을 칭찬하고 있구나.
기랑이 자시올시, 이 자시올시라고 하는 것은 모습과도 같은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랑의 모습과도 같은 숯불이야 라고 했어요. 숯불이 또 나오죠. 여기도 얘도 마찬가지로 비유를 통해서 예찬하는구나. 숯불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숯불은 기파랑의 어떤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 숯불이라고 한다면 조금 나지 않았을 테고 많이 나고 지들끼리 막 엉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 우리 기파랑도 생전에 굉장히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라는 것을 우리한테 예찬하고 있다. 그래서 1년 네, 그래요. 그래서 1행부터 5행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었죠? 사실 계속 비유하고 예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파랑의 고결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리워함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흐느끼면서 바라보니까 라는 그 정서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워한다 라는 얘기까지 포함을 시켜주셔야 돼요. 네, 이거 됐죠? 기파랑의 고결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리워한다. 그리고 이로 나리 저벽, 이거는 저벽이라고 하는 자갈밭이거든요. 얘가 자갈밭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일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냇가의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호라는 냇가의 그 자갈밭에서 낭이 지니고 다니시던 네, 얘는 마음의 갓을 꽃 쫓습니다. 자, 일단 이 자갈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명하게도 공간적인 배경이 나왔어요. 이 시적 화자의 공간적인 배경이 바로 자갈밭이구나. 자갈밭에 서서 이 자연물을 보면서 기파랑을 예찬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갈밭은 시적 화자의 공간적 배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자갈밭이라고 하면 돌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파랑의 어떤 강직한 성품, 강직함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냇물의 이름이다. 낭이요, 지니시던, 그러니까 우리 그 기파랑이라고 하면 화랑이니까 당연히 갓을 쓰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갈밭에서 보니까 우리 기파랑 화랑님이 가지고 다니시던 그 갓을 나도 쫓고 싶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갓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당연히 어떤 명예 같은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마지막에 우리가 아까 그 향가의 특징이 뭐라 그랬었죠? 낙구 제일 앞부분에 감탄사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아야라는 말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이 마지막 낙구 전에 여기까지의 내용은 기파랑을 본받고 싶다. 마음의 갓을 또 쫓고 싶다라는 말 자체가 그 사람이 쓰고 있던 갓이 있었는데 그 갓대로 나도 닮고 싶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기파랑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의 갓을 쫓고 싶습니다라는 거에 들어와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연이 남아 있었죠. 아야 자식까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잣나무 가지죠. 아까 잣나무 가지도 비유에 사용된다라고 우리가 썼던 것 같은데 자식까지는 잣나무 가지예요. 잣나무 가지는 뭘 의미를 하냐면 고결한 절개를 의미한다. 잣나무라는 것 자체가 잣나무 가지 자체가 엄청 잘 부러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깃파랑의 고결한 절개가 떠오르는구나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또 예찬을 하고 있고, 눈이 모두 풀 곶가리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부정적인 대상이에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시련 그리고 역경을 가리켜요. 그래서 눈이 못 덮을 곶가지요 라고 하죠. 눈이 덮지 못할 곶가리요. 여기 있는 곶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곶갈. 아까 깃파랑의 이 갓을 담고 싶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갓에 이어지는 곶가리라는 개념인 거고, 그리고 내가 잣가지를 봤는데 그 잣가지가 뭐와 같냐면 우리 깃파랑이 쓰고 다녔던 그 갓과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하자면 그 잣나무에
윗부분이 뭐와 비슷하냐면 깃파랑의 곡갈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 여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낙구에 감탄사 있고 얘네들의 역할은 시상을 집약하고 전환해주고 그리고 이 낙구의 감탄사 부분은 이후에 시조의 종장 형식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마지막 연도 기파랑 예찬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제를 얘기를 해보면 당연하게도 기파랑을 예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각각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제를 보여준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좀 돌아와 볼게요. 흐느끼면서 바라봤대요. 내가 왜? 깃파랑이 그리움 때문에 이슬을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난 언저리에 달이 뭐라고 했었죠? 깃파랑의 고매한 인품. 여기 밑에 이라고 써주시고 그러면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달일까요? 아니요. 달이 아니에요. 달을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달이 흰구름을 따라서 떠나간 그 언저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을 보고 있는 것은 맞는데 달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언저리에 살짝 보이는 것을 본다. 그래서 정확히 화자가 보고 있는 것은 달이 아니라 떠나간 달이 떠나간 언저리를 본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구나. 누가? 숯불이. 아까 여기 요 숯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리고 물도 깃파랑의 모습을 예찬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숯불을 정리하자면 숯불이 뭐다? 깃파랑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론의 자갈벌에서 이 자갈이라고 하는 것이 또 뭐라 그랬었죠? 깃파랑의 강직한 인품이다. 벌, 밭이라고 말을 바꾸셔도 돼요.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가치를 쫓고 있다. 아! 라고 하면서 낙구의 감탄사가 나왔죠. 이 낙구의 감탄사의 역할은 뭐라 그랬었죠? 시상을 집약하고 시상을 전개한다. 아, 전환시킬 수도 있고 이후에 시조 종장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했었고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나오는 부정적인 대상이라고 했었죠. 눈이라도 꼭 덮지 못할 곡갈이요. 이 곡갈은 잣나무 가지가 깃파랑이 쓰던 곡갈과 비슷하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었고 그래서 눈을 정의하자면 시련과 위기, 그러니까 역경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곡갈의 의미는 뭐였냐면 잣나무 가지의 윗부분. 근데 그 잣나무 가지 윗부분이 깃파랑이 쓰던 곡갈과 비슷하구나 이런 말을 반복해서 우리한테 해주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짧아서 바로 출첵 포인트로 넘어가면 상황과 그 시어의 의미, 여기에선 시어의 의미가 좀 중요하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개관에서 봤었던 그 향가의 특징들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시적 화자는 어느 공간에 있다고 했었지? 공간적인 배경이 뭐였었지? 뭐였어요? 찾아봐요. 그치? 자갈발 혹은 뭐 자갈밭, 조약돌발 이렇게 쓰셔도 자갈밭이나 자갈밭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시적 화자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자연물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떠올리고 있어? 깃파랑을 떠올리고 있다. 이게 지금 시적 화자가 하고 있는 일이죠. 그리고 잣나무 가지라는 시어는 무슨 의미를 갖는다고 했었지? 깃파랑의 어떤 인품을 보여주는데 아주 단단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의 의미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존재다. 누가? 깃파랑이. 굴하지 않는 존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통해서 뭘 보여줬지? 우리한테 깃파랑의 높은 절개를 보여줬죠. 그리고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지? 유일하게 나왔던 부정적인 대상이었어. 다시 한번 써보자면 시련과 역경이었다. 어쨌든 부정적인 의미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말고사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잣나무 가지가 뭔지, 눈이 뭔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선 우리가 향가의 특징도 좀 봐야 돼서 바로 밑에 향가로 한번 넘어갈게요. 여기는 다 채우셨죠? 그러면 여기 그냥 혼자 한번 해보시고, 향가라고 하는 것은 신라시대 노래라고 했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승려들도 많이 썼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어요. 향가 같은 경우에는 사구체, 8구체, 10구체 이렇게 종류가 세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4구체는 뭐였었지? 4줄짜리. 그리고 8구체는 당연히 8줄짜리겠고, 얘는 당연히 10단이겠죠? 그러니까 줄이나 단이나 같은 의미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구체에서 낙부의 시작을 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었지? 뭘로 했었죠? 감탄사로 했었죠. 그리고 이 감탄사의 기능도 상당히 중요했었거든요. 첫 번째 기능은 시상을 아주 정서적으로 고양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그 정서가 이 감탄사를 통해서 가장 높게 올라갔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시상이 또 압축됐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조가 완결성을 가졌다. 완결성. 이렇게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비슷하게 나왔었던 사구체 향가들, 다른 향가들의 작품들도 한번 볼 거예요. 헌화가 먼저 볼 건데, 얘는 일단은 사구체 향가예요. 왜 사구체겠어요? 당연히 4줄짜리니까 사구체 향가가 되겠죠. 사구체 향가고, 얘 주제는 뭐냐면 수로부인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누가 이 사랑을 가지고 있냐면, 노인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암소를 치는 그런 노인이 수로부인에 대한 사랑을 가져요. 이 헌화가에도 마찬가지로 숨겨진 그 설화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순정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순정공이라는 사람이 지방에 어떤 관리로 임명을 받아서 그쪽에 부임을 받으려고 내려갔었대요. 근데 그렇게 내려가다가 어느 곳에 가서 내가 식사를 했어. 식사를 하는데 순정공의 아내로 수로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잔데 이 사람이 뭘로 진짜 유명했냐면, 진짜 엄청 예쁘기로 엄청 유명했대요. 그래서 미모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근데 같이 밥 먹다가 먼 산을 봤대. 아주 먼 산에 높은 이 어떤 그 산 정상 부분에 엄청나게 예쁜 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부인이 그걸 보고, 아, 저 꽃 내가 가졌으면 진짜 소원이 없을 텐데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기가 철쭉꽃이다. 네, 그랬더니 이 주변에 순정공이 아무래도 지방 관리로 임명을 받아서 가니까 신하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근데 신하들이 다 수로부인 보고, 아니 근데 그거 진짜 말도 안 돼요. 저 산은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철쭉꽃을 따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떤 큰 암소를 끌고 다니던 노인이 왔대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암소만 끌고 다니던 어떤 굉장히 초라한 노인이 와서, 내가 한번 따줄게요 라고 하면서 이 철쭉꽃을 따서 다시 수로부인한테 주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헌화가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웠던 수로부인에 대한 사랑을 꽃을 주면서 전달을 하는, 얘기를 해주는 그런 노래가 헌화가다. 그럼 당연히 이 화자는 저 암소를 끌고 있는 노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같이 보자면, 자줏빛 바위가에 잡고 있는 암소를 놓게 하시고, 이 사람이 왜 암소를 끌고 다녔을까요? 이 사람은 암소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 수로부인한테 이 꽃을 꽃을 이렇게 깨서 주기 위해서 잡고 있던 암소를 놓았대요. 이 암소가 의미하는 것은 노인의 생업이에요. 그러면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하고 있었던 그 생업까지도 내팽겨칠 만큼 예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노인에게 중요한 대상인 암소를 놓을 정도로 수로부인에 대한 뭐가 깊다? 연정이 깊다. 정말 예뻐서 그래서 또 꽃을 따라줬구나. 여기서 나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그 암소를 끌고 다녔던 노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 노인이 하던 말이, 수로부인 당신이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전 당신에게 꽃을 꺾어서 바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이렇게 바치오리다 라고 의지적인 말을 하는 게 주체는 당연히 노인이 되겠죠, 역시나. 근데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이 꽃은 노인의 분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내팽겨치고 나의 분신인 꽃을 따서 그것을 수로부인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신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사랑을 주는 거, 나의 모든 걸 줄 만큼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꽃을 통해서 사랑한다라는 노인의 감정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 꽃이라는 것은 연정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헌화가였고 네 줄짜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구체 향가가 되겠죠. 그럼 처용가는 몇 구체 향가겠어요? 쭉 보시면 뒤에도 앞에 네 글자, 앞에 네 줄, 뒤에 네 줄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처용과도 마찬가지로 향가에 속하는데 팔구체 향가에 속한다. 팔구체 향가에 속하고 이 처용과도 여기에 과연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지를 봐야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처용이라는 사람이 있대. 근데 처용이라는 사람이 밤늦게까지 놀다가 자기 집에 들어갔대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제 침실, 내가 자려는 공간에 가니까 이렇게 이불이 크게 있는데 거기에 발이 4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나의 아내 한 명밖에 없어야 되거든. 그러면 한 명은 아내고 다른 한 명은 누구지? 라고 했더니 역신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역병의 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들어왔다라는 말을 역신이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내 아내랑 역신이랑 지금 같이 침대를 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보통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침입해서 같이 있게 된다면 보통의 남자라면 굉장히 분노하지 않겠어? 그치?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낸다거나 역신을 굉장히 막 때리려거나 뭐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형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슬퍼해요. 그냥 슬픔을 느끼고 뭔가 분노하지 않아. 그냥 슬퍼하면서 아 이런 거구나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면서 그냥 이 처용가라는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렇게 얘가 분노하지 않고 그냥 슬퍼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여기에 역신이 감동한 거야. 역신이 감동해가지고 역신이 물러갔대요. 그래서 네 결국 처용은 아내와 같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게 여기 들어 있었던 내용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결국 처용은 역신을 물리칠 수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평민들이 이 당시에 역병을 물리치고 싶을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처용가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향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신라시대에 쓰여졌던 노래다 이렇게 봤었잖아. 그래서 이 동경 밝은 달에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동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 신라시대의 어떤 수도였던 송도라는 지역을 얘기를 한대요. 어쨌든 그 송도 그 신라 수도에 밝은 달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깜깜한 밤을 얘기하겠지. 밤 늦게까지 놀다가 밤들이 밤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가서 내 침실에 들어가서 자리를 보니까 다리가 몇 개래요? 다리가 4개였다라는 거예요. 다리가 4개라는 것은 사람이 둘이라는 거네요. 그쵸? 둘은 내해였고 내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4개 있는데 그 중에 2개의 자리는 우리 아내 거였고 그러면 그 나머지 2개는 누구 거야? 너 누구 건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누구 거였죠? 역신 거였었죠. 본디 내 애해 담아는 원래 내 아내지만 빼앗은 것을 내가 내 아내를 역신한테 빼앗겼는데 그걸 어떡하겠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체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다리가 내실 수가 있죠? 여기는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아내 플러스 역신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미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여기에서는 무슨 정서가 드러나냐면 아주 체념하고 있죠. 분노하지도 않고 체념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 그냥 가져간 걸 어떡해 라고 하면서 굉장히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감복한 역신이 도망갔다라는 게 이 전체적인 처용가의 내용이었다. 그래서 채용의 정서는 체념적이고 관용적이다 써주시면 되고 처용은 자신의 아내까지도 대상에게 허용하는 엄청난 대인배로 볼 수 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오죠.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 처용가라는 말 그 내용 자체가 이상해서 우리가 상식선을 자꾸 틀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의 아내까지도 대상 역신한테 그래 역신이 아내를 뺏어가니까 그래 빼앗긴 걸 어떡하겠니 그냥 체념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대인배 관용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이상하지만 네. 그리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서 요것도 한번 볼게요. 일단 요건 정말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자면 이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라는 사람의 작가는 누구냐면 길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길제라는 사람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냐면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길제라는 사람의 직업은 뭐였냐면 고려 말 충신이었어요.
근데 고려말 충신이었고 조선 초까지 살았다면 이 길재라는 사람은 아마 고려가 멸망하고 그리고 조선이 다시 건국되는 그 과정을 아마 다 본 사람일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고려말 충신이었는데 고려 멸망이 고려가 이제 없어졌죠. 그 이후에 조선의 왕이 말했대요. 길재야, 너가 고려 말에 굉장히 충신이었던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 한번 조선에서 나를 도와서 정치를 해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했대요. 조선 왕의 권유가 있었어. 근데 그거를 그냥 거절했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했었냐면 나는 두 명의 왕은 모실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권유를 거절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길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직 이걸 보지 않아도 이 길재라는 사람의 설명을 통해서 어떤 그 무슨 내용을 얘기할지 좀 감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시에서의 태도는 뭐냐면 고려의 충신이었으니까 얼마나 고려가 그립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은 고려의 패망을 한탄해요. 한탄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그럼 여기에서 끌어낸 주제는 뭐가 될 수 있냐면 고려 왕조를 한번 회고를 해요. 회고라고 하는 것은 한번 돌아본다라는 말이 되겠죠. 아, 여기가 이랬었는데 라고 하면서 한번 회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인생 무상의 태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소중한 것을 한번 잃게 된다면 아 정말 인생 아무것도 다 필요 없구나. 그냥 인생 그냥 살았다가 죽는 건데 뭐 잘 살 거 있나? 라는 인생 무상의 태도가 그 이후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는 처음에는 고려 왕조를 쭉 회고를 했어. 아 여기가 정말 엄청난 도읍지였는데 회고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인생 무상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의 주제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특징도 좀 뽑아낸다면 당연히 회고적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요. 맥수지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맥수지탄이라는 말은 뭐냐면 충신이 나라를 잃고 거기에 대해서 탄식하는 태도를 우리가 맥수지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신이다 보니까 이 사자성어까지도 잘 기억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시조로 한번 돌아가서 보면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500년 도읍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려가 500년 동안 지속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 도읍지라는 말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고려의 그 수도. 옛날에 정말 왕성했었던 고려의 수도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 도읍지를 옛날에 아 여기 고려가 있었는데 근데 그 도읍지를 뭐로 도냐면요. 마차나 어떤 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도는 것이 아니고 필마 딱 한 필의 말로 돌았대요. 그럼 이 한 필의 말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이 화자의 어떤 정서를 알 수가 있지? 아, 굉장히 외롭구나. 외로운 처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딱 한 필의 말로 그 넓은 곳을 돌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돌아봤대요. 회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산천은 의구한데 근데 그에 반해서 인걸은 간대가 없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산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산과 그 냇가들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자연이에요. 의구한데라는 말은 뭐냐면 그대로다. 어쨌든 자연은 그대로인데 인걸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의 인재예요. 고려의 인재들, 신하들은 정말 간대가 없구나. 자, 그럼 자연은 그대로다라는 말은 자연은 무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근데 반해서 인간 세상은 어떻다는 거야? 굉장히 유한하다.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죠. 무한과 유한은 아무래도 대조되는 대상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런데 저것은 저렇다. 이렇게 비슷한 유사한 구조들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대구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아, 정말 그래서 마지막엔 인생무상의 태도를 할 수밖에 없다. 자연과 인간사를 대조해서 주제를 드러낸다. 의구하다의 뜻은 뭐라 그랬지? 변함이 없다. 그대로이다의 의미를 가진다. 시조의 마지막에 지금 감탄사가 들어갔어요. 우리 아까 향가를 공부를 할 때 낙구에 감탄사가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시조의 종장에 영향 준다. 이런 말 했었잖아요. 이 500년 도읍지가 시조고 그리고 우리가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나누잖아. 근데 이 종장에도 처음에 마찬가지로 감탄사가 들어가는 거 이거 향가에 영향 받은 거 맞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태평연월 여기서는 태평성대했던 시절인데 어떤 시절이겠어요? 당연히 고려의 태평성대했던 그 시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평화로웠던 고려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던 그 고려가 꾸미령과 하노라 아 정말 허무하구나 인생 무상이구나 라는 정서를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
중장부터 종장까지의 이 정서를 우리가 맥수지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감탄사는 어디 있었죠? 어즈버에 써주시면 되고 19체 향가와의 동통점은 뭐다? 마지막 연의 첫 번째 부분에 감탄사를 삽입해준다라는 게 19체 향가와의 공통점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감탄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감정이 고조된다 이런 효과를 같이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마지막 연인 낙구. 마지막 연에 뭐가 있다? 뭐가 있었어 지금? 감탄사가 있었죠. 시조 같은 경우에는 종장의 종장 첫 부분에 감탄사를 줬었고요. 그리고 19체 향가 같은 경우에는 어디? 마지막 연의 감탄사. 어쨌든 제일 마지막 연의 첫 번째 부분에 감탄사를 댔구나 라는 게 두 가지의 모두 공통점이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낙구라고 추가할게요. 낙구 부분에 감탄사를 들어간다. 요게 공통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 마지막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네, 어쨌든 우리가 두 개와 연결되는 게 있잖아. 우리가 이미 배웠었잖아요. 뭐가 연결이 됐었지? 그 형식. 마지막 연에 감탄사가 들어온다라는 그 형식이 연결됐기 때문에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겠죠. 형태적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에서 쓴 그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마지막 연에 감탄사가 들어온 애들. 자, 이렇게 우리가 학습지는 다 끝을 냈었고, 그리고 자습서로 한번 좀 가서 우리가 지금 봤었던 두 개의 작품들을 한번 빠르게 좀 살펴보고 문제도 간단히 한번 풀어볼게요. 어? 어? 두고 왔어요? 괜찮아요. 두고 왔다는 말이구나. 음, 하죠. 그러면 일단 일단은 청산별곡부터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쉬는 시간에 제가 복사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청산별곡부터 먼저 가볼게요. 우리 오늘 청산별곡까지 하는 게 이제 목표였거든요. 아주 잘 되고 있어요.